35살 동창회 날밤. 레스토랑 밖에서 지축을 울리는 듯한 배기음이 터져 나왔을 때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알리는 축포 소리라고 믿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영화에서나 보던 슈퍼카들이 약속이나 한 듯 레스토랑 앞 도로를 점령했다. 요란한 소음과 현란한 헤드라이트 불빛에 시끄럽던 동창회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조금 전까지 나를 향해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사니 좋겠다며 비아냥거리던 친구들의 얼굴이 경악과 질투로 일그러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 모두 창가로 달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나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갔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그날의 주인공, 아니 여왕이었다. 선두에 섰던 검은색 롤스로이스에서 내 남편 최민석이 내렸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정장 차림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듯한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들고 있던 캐시미어 코트를 내 어깨에 부드럽게 걸쳐주었다. 그의 손길은 다정했지만 그것은 이 여자는 내 것이다라고 세상에 공표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나는 내 어깨를 감싼 그의 손 위로 내 손을 포겠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창문의 파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친구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닿을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여기라고. 나는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인생의 모든 서름과 가난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다.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는 그곳에서 나는 내 영혼이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음을 알지 못했다. 그 화려했던 밤의 기억은 이제 늙고 병든 내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자 가장 끔찍한 형벌이다. 김지은 씨, 거기 복도 바닥 한 번만 더 밀어줘요. 자국 남았잖아. 날카로운 외침에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네, 반장님, 금방 하겠습니다. 나는 허리를 숙여 대답했다.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자정이 넘은 텅 빈 상가 건물. 나는 청소용 업체의 유니폼을 입은 채 더러운 바닥을 닦고 있었다. 슈퍼카의 굉음은 간데없고 낡은 대걸레가 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 뿐이다. 나는 김지은이다. 이제 곧 예순을 바라보는 늙은 여자. 남편도 자식도 집도 없이 서울 변두리 산동네의 옥탑방에서 혼자 산다. 내 유일한 가족은 밤마다 나를 찾아오는 후회라는 이름의 유령뿐이다. 나는 쭈그려 앉아 걸레에 묻은 시커먼 구정물을 짜냈다. 거칠고 마디 굵은 내 손은 한때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던 그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만 젊어서 맛본 짧은 호사는 늙어서 겪는 기나긴 고통의 이자만도 못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까. 청소를 마치고 텅 빈 건물을 나서는 새벽. 나는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거미줄처럼 번져 있었다. 저 초라한 늙은 여자가 한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빛나던 그 여자란 말인가. 바람이 불었다. 나는 얇은 외투에 옷깃을 여몄다. 최민석이 내 어깨에 걸쳐주었던 그 캐시미어, 코트의 부드러운 감촉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따뜻했지만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감촉. 나는 집으로 향하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쑤셨다. 이것이 바로 하룻밤의 허영을 위해 내 인생 전부를 팔아버린 여자의 결말이다.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 반짝이는 비극에 대한 길고 긴 참회록이다. 이야기는 내가 23이었던 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든 것이 가난했지만 역설적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부유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때 우리는 서울의 가장 높은 달동네에 살았다.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몸이 약한 어머니가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버는 돈으로 우리는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 가파른 비탈길을 한참 올라야 나오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은 연립주택의 단칸방이 우리 세상의 전부였다. 방은 비좁고 겨울이면 외풍이 심했지만 언제나 정갈했다. 어머니는 아무리 고단해도 매일 방을 쓸고 닦으셨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남루한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나는 대학을 포기하고 시내의 작은 헌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낡은 책에서 나는 먼지 냄새와 조용한 공기가 좋았다. 나는 그곳에서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급이었지만 나는 그 일이 좋았다. 내게는 보물 2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흰색 원피스였고 다른 하나는 달아빠진 흰색 운동화였다. 원피스는 시장에서 가장 싼 천으로 만든 것이었지만 세상 어떤 명품보다 내게는 소중했다. 나는 쉬는 날이면 그 원피스를 입고 매일 밤 더러워진 운동화를 깨끗하게 닦았다. 그것은 가난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려는 나만의 방식,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물론 나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는가. 책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백화점 쇼윈도에 화려한 옷들을 보며 가슴이 설레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나와 동갑내기로 보이는 여자들이 값비싼 가방을 들고 웃으며 지나갈 때 내 초라한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한숨 짓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다.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반짝이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희미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욕망을 애써 눌렀다.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어머니와의 저녁 식사 시간은 나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우리는 밥 한 공기와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다. 오늘 책방에 어떤 아가씨가 왔는데. 글쎄, 책이 더럽다고 인상을 팍 쓰지 뭐니. 여미오나, 별일이다. 그래도 엄마, 나는 책에 묻은 먼지 냄새가 좋더라. 꼭 시간의 냄새 같아. 어머니는 그런 나를 대견하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우리 딸, 힘들지 조금만 참아. 언젠가 우리 딸 고생 끝내고 호강시켜줄 날이 올 거야. 그때 나는 몰랐다. 어머니가 말한 좋은 날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가장 끔찍한 날의 다른 이름이 될 줄은. 하루는 일이 끝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버스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창밖으로.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내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과 성공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저 불빛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것은 손에 닿지 않는 별들의 세계였다. 나는 감히 꿈꿀 수도 없는 너무나 아득한 우주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도 저 불빛들 중 하나가 되고 싶어. 그것은 내 가난한 젊음이 내뱉은 순진한 탄식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탄식이 훗날 내 영혼을 악맥에 팔아넘기는 계약서의 첫 문장이 될 줄이야. 그때의 나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몰랐다. 최민석 내 인생을 구원하고 또 파멸시킨 그 남자를 만난 것은 23 여름.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그날도 나는 헌책방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갑자기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고
우산이 없던 나는 낡은 상가 건물 처마 밑에서 비가 먹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흠뻑 젖은 흰 운동화가 발에 축축하게 감겨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때였다. 빗소리를 뚫고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내 앞에 멈춰 섰다. 나는 무심코 차를 쳐다보았다. 내가 아는 상표는 아니었지만 한눈에 봐도 억소리 나게 비싼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잘 다려진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군더더기 없는 몸짓, 여유로운 표정,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내게로 다가왔다. 나는 혹시 길을 묻는 건가 싶어 긴장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커다랗고 검은 우산을 내밀었다. 나는 당황해서 그를 멀뚱히 쳐다보았다. 쓰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곧 그칠 텐데요. 비 맞으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안 좋아 보여서 그럽니다.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그는 거의 방황제로 내 손에 우산을 쥐어주고는 다시 채 올라타 빗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의 값비싼 우산을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남은 그의 희미한 향수 냄새가 비 냄새와 섞여 낯선 설렘을 안겨주었다. 다음 날, 나는 우산을 돌려줄 방법을 고민하며 책방 문을 열었다. 그런데 책방 안에는 내 키만한 거대한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책방 주인 아저씨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어제 어떤 신사분이 김양에게 전해달라며 맡기고 갔어. 꽃에는 카드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어제는 반가웠습니다. 최민석 드림.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나를 추격하듯, 아니, 사냥하듯 다가왔다. 매일같이 책방에는 그가 보낸 꽃이 배달되었다. 그는 내가 일이 끝날 시간에 맞춰 책방 앞에 나타났고 나를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나는 내 흰 원피스와 흰 운동화가 부끄러워 그의 옆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런 나를 보며 그는 다정하게 웃었다. 지은 씨는 꾸미지 않은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런 곳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도 예의지요. 다음 날 그는 나에게 명품 브랜드의 원피스와 구두를 선물했다. 나는 거절했지만 그는 이걸 입고 내 옆에 서 있는 당신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선물을 받는 순간 나는 조금씩 나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내게 가난을 벗겨내고 그가 원하는 화려한 옷을 입혔다. 그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의 가난한 어린 시절, 소박한 꿈, 사소한 일상들, 그는 내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고생 많았군요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어떤 남자도 내게 그런 다정한 눈빛을 보낸 적이 없었다. 나는 조금씩 그에게 빠져들었다. 그의 재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다정함과 든든함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는 내가 버스 창밖으로 동경하던 그 반짝이는 세상 자체였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이제 그 헌책방 일은 그만둬요.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이 되어줄 테니. 그는 나에게 프로포즈했다. 다이아몬드 반지와 함께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 속에는 나를 향한 열망이 가득했다. 나는 그 열망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끝내고 이 남자의 손을 잡으면 나도 저 불빛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머니의 고생도 끝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민 검은 우산 속으로 완전히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그때의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 우산이 내 인생의 모든 햇빛을 영원히 가려버릴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될 줄은. 나는 내 발로 기꺼이 새장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최민석과의 결혼은 나를 다른 행성으로 이주시켰다.
내가 살던 달동네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강남의 언덕 위에 성처럼 서 있는 그의 집으로. 그곳은 집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별처럼 샹들리에가 박혀 있었다. 내가 살던 단칸방보다 더 큰 드레스룸에는 전 세계의 명품 브랜드들이 박물관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처음 몇 달간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잠에서 깨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나는 돈 걱정 없이 쇼핑을 했고 최고급 에스테틱에서 관리를 받았으며 사교계 명사들과 어울렸다. 가난했던 김지은은 죽고 최민석 회장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새로 태어났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화려한 왕국은 곧 정교하게 만들어진 황금 세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거대한 집에는 온기가 없었다. 남편은 늘 바빴다. 그는 잦은 해외 출장과 끝없는 사업 미팅으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내게 다정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그것은 수집가가 희귀한 예술품을 아끼는 방식의 사랑이었다. 그는 나를 어루만졌고 내게 입 맞추었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단 한 번도 진정한 교감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는 내 영혼이 아니라 내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순종적인 태도를 사랑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그날의 내 의상과 화장을 결정했다. 내가 입는 옷, 내가 드는 가방, 내가 신는 구두는 모두 그의 취향과 그날의 목적에 맞춰 선택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가 원하는 사모님 인형으로 다시 조립되었다. 그는 내 과거를 지웠다. 나의 유일한 피부티인 어머니에게는 강남의 좋은 아파트를 얻어주었다. 처음에는 효심이라고 생각해 감사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어머니를 너무 자주 찾아뵙는 것을 은근히 말렸다. 장모님도 새 생활에 적응하셔야지. 우리가 너무 자주 가면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그의 논리는 그럴듯해서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어머니와도 서서히 멀어졌다. 옛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릴 필요 없어. 그의 한마디에 내 모든 인간관계는 단절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큰 파티에 가기 위해 온몸을 치장하고 거울 앞에 섰다.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손가락에는 루비 반지, 거울 속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가 너무나 낯설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았다. 차갑고 텅 빈 눈동자, 그 안에는 한때 내가 가졌던 총명함도 자존심도 없었다. 그저 값비싼 옷걸이에 불과한 영혼 없는 마네킹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이 집이 감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반항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운전기사 몰래 택시를 타고 내가 일했던 헌책방 근처를 찾아갔다. 하지만 책방은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화려한 카페가 들어서 있었다. 내가 속했던 세계는 이미 나를 지워버린 후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그런 누추한 곳에 갔었지?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최민석의 아내가 갈 곳은 아니야. 다시는 가지 마.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게 신형 외제차 키를 선물했다. 이걸 타. 당신 수준에 맞는 차야. 그 차는 선물인 동시에 다시는 내게서 벗어날 생각 따위는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가 주는 모든 선물은 달콤한 족쇄였다. 나는 그가 출장을 떠난 어느 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수십억짜리 미술품과 가구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내 마음은 달동네 단칸방에 살 때보다 더 가난하고 비참했다. 그때의 가난은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의 풍요는 절망뿐이었다.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황금 세 장 속의 새는 창살이 황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더 행복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내 황금 세 장 속으로 과거로부터의 초대장이 날아든 것은 어느 지루한 가을 오후였다. 은박으로 장식된 화려한 파티 초대장들 사이에 촌스러운 디자인의 평범한 편지 봉투 하나가 섞여 있었다. 고등학교 15회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나는 그 종이 한 장을 보자마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동창회. 내 기억 속에 고등학교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처였다. 가난 때문에 늘 주눅이 들어 있었고 비싼 옷을 입고 몰려다니던 아이들의 무리에 끼지 못해 늘 외톨이였다. 그들의 경멸과 동정이 섞인 눈빛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다. 나는 초대장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과거의 유령들을 다시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서재에서 그 초대장을 발견했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어쩐 일인지 무언가를 찾다가 그것을 본 모양이었다. 이게 뭐야, 동창회. 그의 목소리에는 의외의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가기 싫어서 버렸어요. 왜 가기 싫어? 옛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은 거잖아.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다들 날 무시했는걸요. 내 대답을 듣는 순간 그의 눈이 미세하게 반짝였다. 나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내 상처와 열등감이 그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오락거리이자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그래, 그가 내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감쌌다. 그렇다면 더더욱 가야지. 여보, 가서 그동안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지금 당신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대단한 남편을 만났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와야지. 안 그래? 그의 목소리는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 같았다. 그는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내면 깊숙이 골마있던 복수심과 과시욕이 그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들었다. 나를 무시하던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 앞에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타나는 내 모습을 상상하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최고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날 이후 동창회 준비는 그의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것은 내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의 위신이 걸린 하나의 프로젝트였다. 그는 자기 회사 스타일리스트 팀을 집으로 불렀다. 그들은 수십 벌의 최신상 드레스를 내 앞에 펼쳐놓았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틈도 없이. 남편이 가장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붉은색 드레스 하나를 골랐다.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해. 모두가 당신만 쳐다보게 만들어. 그는 보석 상자에서 그가 사준 것 중 가장 크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내 목에 걸어주었다. 목걸이는 차갑고 무거웠다. 마치 개 목걸이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게 행동 지침까지 일러주었다. 말은 많이 하지마. 그냥 웃으면서 지켜보기만 해. 그게 더 품이 있어 보여.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하고. 나는 그의 손에 완벽하게 조종되는 마리오네트 인형이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만들어주는 이 화려한 복수극에 대한 기대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10년 묵은 내 상처를 그의 돈과 권력으로 덮어버리고 싶었다. 동창회 당일 나는 그가 꾸며준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다. 낯설고 화려한 여자. 나는 그 여자에게서 더 이상 과거에 초라했던 김지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최민석의 아내, 그뿐이었다. 남편은 내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 가서 마음껏 즐기고 와. 나는 혼자 그가 보내준 채 올랐다. 운전기사가 동창회가 열리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차창 밖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전쟁터로 가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부로 덮을 수 없다는 진리를. 그날의 어리석었던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이기기만을 바랐을 뿐이다. 동창회가 열리는 레스토랑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을 느꼈다. 왁자지껄하던 공기가 칼로 자른 듯 조용해졌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 속에는 노골적인 놀라움과 감출 수 없는 질투, 그리고 낯선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다. 어머, 김지은, 맞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정적은 깨졌고 이내 사람들은 내 주변으로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세상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너무 예뻐졌다. 피부 좀 봐. 역시 돈으로 관리받으니까 다르구나. 이 드레스, 잡지에서 본 신상인데 목걸이는 또 뭐야? 진짜 다이아몬드야. 가식적인 감탄과 찬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나는 남편이 시킨 대로 그저 온화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래, 이것이 내가 원했던 그림이었다. 한때 나를 벌레 보듯 하던 너희들이 이제는 내 앞에서 알랑거리는 이 모습. 짜릿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 쾌감은 신기루처럼 짧았다. 나는 곧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친구 김지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최민석 회장의 아내라는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된 하나의 현상을 구경하고 있을 뿐이었다. 자리에 앉자. 본격적인 탐색전과 미묘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학창시절 나를 가장 괴롭혔던 부잣집 딸이었던 박유라가 내 옆에 앉아 와인잔을 흔들며 물었다. 지은아, 좋겠다. 우리는 애 키우고 직장 상사 눈치 보느라 이렇게 늙어가는데 넌 매일 집에서 편하게 쉬기만 하면 되잖아. 남편 잘 만나는 것도 진짜 능력이야. 그치, 능력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녀의 말투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남자를 홀리는 것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여자라는 비아냥이었다. 나는 미소로 받아쳤다. 너도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잖아. 에이, 우리 남편이 내 남편에 비하면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니? 주변의 친구들이 맞장구를 치며 웃었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누가 승진을 했고 누가 강남의 아파트를 샀으며 아이들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내가 끼어들 수 있는 대화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세상에는 명품과 보석, 그리고 텅 빈 저택의 침묵만이 존재했으므로 나는 그들이 기억하는 학창시절의 추억여행에도 동참할 수 없었다. 수학여행, 축제, 가난 때문에 그 모든 기억에서 나는 배제되어 있었다. 나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유리벽을 치고 있었다. 나는 10년 전과 똑같이, 아니, 그때보다 더 철저하게 외톨이였다. 그때의 외로움은 가난 때문이었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영혼의 파산 때문이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동창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한 사람씩 근황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변호사가 된 친구, 의사가 된 친구, 성공한 사업가가 된 친구들이 나와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내게로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재벌과의 세기의 결혼에 대해, 그 화려한 삶에 대해 무언가 대단한 이야기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매일 쇼핑하고 피부 관리를 받으며 남편을 기다리는 게 내 일상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잘 지내고 있어. 순간 좌중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을 걸치고 나타나서 고작 한다는 말이 그냥 잘 지낸다라니. 내 대답은 나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가장 명백하게 증명하는 한마디였다. 그때 박유라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 겸손하기는. 저렇게 꾸미고 와서 그냥 잘 지낸다니. 우리가 너무 초라해지잖아. 그녀의 말에 몇몇이 따라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나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의 차가운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내 모습을 보았다. 화려하게 치장한 여왕의 모습.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완벽한 패배였다. 나의 복수극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나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더 깊은 흉터만 얻었을 뿐이다. 절망적인 순간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나의 주인이자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의 이름을 눌렀다. 화장실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그의 낮고 무감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여보,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내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가 귀찮아하거나 혹은 나약한 나를 책망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내 예상을 벗어났다. 알았어. 거기서 10분만 기다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다시 나가서 자리에 앉아 있어. 딸깍. 그는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의 말대로 하기로 했다. 거울을 보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눈물을 닦아냈다. 나는 다시 가면을 썼다. 자리에 돌아오자 친구들은 아무 일 없었냐는 듯 다시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었다. 나를 향한 그들의 시선에는 이제 동정심마저 어려 있는 것 같았다. 거봐, 결국 주제를 아는 거지. 그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잔에 담긴 와인을 의미 없이 홀짝이며 1분 1초를 세었다. 내 생애 가장 길고 굴욕적인 10분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였다. 레스토랑 밖에서 지축을 울리는 듯한 굉음이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한 대, 이내 여러 대의 엔진 소리가 뒤섞여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대화 소리가 멎고 모두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 대만으로도 시선을 압도하는 슈퍼카들이 마치 군단처럼 도로를 막아선 채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웅성거리던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고 말끔한 유니폼 차림의 운전기사가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내 남편, 최민석. 그는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는 배우처럼 느리고 위압적인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는 레스토랑 안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 공간의 왕이었다.
그는 곧장 내게로 걸어왔다.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그는 내 옆에 서서 들고 있던 캐시미어 코트를 내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리고는 테이블에 모여 앉은 내 친구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내게만 들릴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자. 여보, 이런 시시한 자리에 당신이 있을 필요 없어. 그의 말은 모두에게 보내는 가장 완벽한 모욕이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켰다. 나는 그의 손에 이끌려 레스토랑을 나서는 동안 등 뒤에 꽂히는 수십 개의 시선을 느꼈다. 경악, 불신, 그리고 지독한 질투가 뒤섞인 눈빛들, 박유라의 벌어진 입이, 넋이 나간 친구들의 얼굴이 슬로우 모션처럼 스쳐 지나갔다. 바로 이거야. 나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이 순간을 위해 내가 그 모든 굴욕을 참아냈던 것이다. 그의 손을 잡고 최고급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오르는 순간 나는 내가 이 전쟁의 최종 승자라고 확신했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고요했다. 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안고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 고마워요. 여보,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정면만 응시한 채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울 것 없어.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나를 일으켜 세워주던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최민석의 아내가 무시당하는 건 곧 내가 무시당하는 거니까. 이건 내 체면을 위한 일이었을 뿐이야. 그의 말이 얼음 송곳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방금 전까지 나를 뜨겁게 달구던 승리감과 행복감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옆 얼굴을 보았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나를 향한 온기는 없었다. 그는 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에 흠집이 나는 것을 막으러 왔을 뿐이다. 나는 그의 가장 아끼는 트로피였고 그 트로피에 작은 흠집이라도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나는 방금 전보다 더 깊고 더 차가운 고독감에 휩싸였다. 구원자인 줄 알았던 그는 사실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감독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가장 충실한 여주인공이었다.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나와 그 단둘만 사는 이 집은 늘 무덤처럼 고요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내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서재로 향했다. 마치 방금 전 레스토랑 앞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의 비즈니스 일부였다는 듯이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화려한 붉은 드레스,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를 여왕으로 만들어주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승리의 단맛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혀끝에는 씁쓸한 자애만만이 맴돌았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나는 분명히 이겼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나는 그에게 묻고 싶었다.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준 일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의미였는지 말하고 싶었다. 어쩌면 그의 차가운 대답은 그저 무뚝뚝한 성격 탓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나는 그의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재 문이 아주 살짝, 손가락 한 마디만큼 열려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려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에 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와 대화할 때의 그 차갑고 무미건조한 톤이 아니었다. 아주 다정하고 나른하며
심지어 장난기마저 섞인.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목소리였다. 아, 그 얘기는 하지도 마. 아주 재미있는 연극 한 편 보고 온 기분이야. 그가 웃었다. 나는 그가 저렇게 소리내어 웃는 것을 처음 보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누구와 저렇게 다정하게 통화하고 있는 걸까? 내 와이프, 그 아이 말이야. 아직 순진해서 탈이야. 저런 애들은 가끔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길을 살려줘야 말을 잘 듣거든. 일종의 조련이지. 그 아이, 조련.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날아와 내 귀에 박혔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문틈의 귀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 오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지. 자기야, 당신도 알지. 오늘 그 자리에 이정훈 의원이 와 있었거든. 다음 우리 리조트 사업 인허가 키를 준 사람. 마침 딸 동창회라고 그 레스토랑에 왔더라고. 우연을 가장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지.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지, 내 가족을 얼마나 챙기는지 말이야. 그 사람, 가족애가 유별난 사람이거든. 일종의 비즈니스고. 투자지. 오늘 슈퍼카 동원한 비용 정도는 충분히 뽑고도 남아.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내 머릿속에 모든 것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체면 자존심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나를 향한 사랑도 그의 명예를 위한 행동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는 인간은 그의 사업을 위한 하나의 도구, 계산된 연극의 배우에 불과했다. 나는 그의 성공을 위해 동원된 가장 화려하고 비싼 소품이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응, 자기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 지루한 연극도 끝났으니 곧 당신한테 갈게. 기다려, 자기야. 그 한마디가 내 남은 모든 미련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에게는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었다. 나와의 결혼 생활 전부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벽한 거짓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뒷걸음질 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가 작게 울렸지만 서재 안에 그는 듣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전화기 너머의 여자와 웃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내 세상이 무너지는 배경음악처럼 서재 문틈으로 흘러나왔다.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얼음처럼 차갑게 내 살갗에 닿았다. 나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채 내 영혼의 장례식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모든 연극이 끝나고 조명이 꺼진 무대 위에 나 홀로 버려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밤새도록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붉은 드레스는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몸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내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지난 몇 년간의 삶이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되감아졌다. 그의 다정한 미소, 값비싼 선물,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계산들. 나는 완벽하게 속았고 기꺼이 그 속임수에 동참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서재에서 나왔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에 화려한 드레스 차림 그대로. 그는 나를 보고 아주 잠깐 처음 보는 사람인 양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도 그러고 있었나. 어젯밤 통화 다 들었어요. 내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눈물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내 말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귀찮다는 듯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는 듯 넥타이를 굳혀 매며 말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어차피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니었나. 그가 조소했다. 돈, 명예,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는 거,
내가 다 해줬잖아. 당신은 내 덕분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것들을 누렸어. 그 대가로 내 아내 역할을 연기한 것뿐이야. 불만 있나? 그의 말은 너무나 잔인해서 현실감이 없었다. 나는 그가 최소한의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다. 미안하다고. 잠시 실언한 것이라고 말해주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말대로 완벽한 거래였다. 이혼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쓴 기분이었다. 그러지 그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마치 내가 오늘 저녁은 외식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위자료는 이걸로 됐고 당신 변호사는 내가 알아서 선임해주지. 오늘 중으로 이 집에서 나가. 그것이 끝이었다.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가 결혼 전 내가 가지고 왔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그가 사준 수백 벌의 드레스와 보석, 가방들을 모두 남겨둔 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달아빠진 티셔츠와 청바지 몇 벌만을 챙겨 넣었다. 집을 나서는 길. 나는 현관의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화장이 번지고 싸구려 옷을 입은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다. 23. 헌책방에서 일하던 시절에 나보다도 더 늙고 가난해 보이는 여자였다. 저택의 철문이 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던져준 위자료는 금방 바닥을 드러냈다. 나는 살기 위해 일을 구해야 했다. 하지만 세상은 내게 냉혹했다. 최민석 회장의 전처. 이 꼬리표는 주홍글 씨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사람들은 나를 남편 덕에 호강하다 버림받은 여자. 능력 없는 팔자 사나운 여자로 수군거렸다. 어떤 곳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나는 결국 허름한 식당의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했다.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접시를 닦았다. 곱던 내 손은 세제에 불어터지고 뜨거운 물에 대여 흉터가 가득해졌다. 식당 일이 끝나면 밤에는 빌딩 청소를 했다. 잠잘 시간도 부족했다. 나는 차마 어머니를 찾아뵐 수 없었다. 내 이 비참한 몰골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가끔 전화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남편과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뿐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수학이 넘어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불효의 죄책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더 작은 방으로, 더 낮은 곳으로 이사를 다녔다.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강북의 낡은 빌라로, 그리고 마침내 지금의 이 산동네 옥탑방까지.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동창회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친구들의 질투, 어린 시선, 나를 향해 터지던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나를 구하러 온 왕자님 같았던 그의 모습, 그 하룻밤의 짜릿한 승리감. 나는 그 짧은 허영의 대가로 내 인생 전부를 지불했다. 나의 젊음, 나의 사랑,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도.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난은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늘도 비가 온다. 내 방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오래된 슬픈 음악처럼 들린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유일한 창문으로 밖을 바라본다. 더러워진 유리창에 빗물이 길게 흘러내려 도시의 풍경은 흐릿하게 보인다. 마치 내 기억처럼 최민석을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난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그는 검은 우산을 내게 건네주었고 나는 순진한 소녀였기에
그가 내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구세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는 내가 피할 수 없었던 폭풍우였고 내 모든 것을 쓸어버린 존재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프다. 이 나이에 몸을 쓰는 일이 쉽지 않다. 나는 차가운 밥에 물을 부어 아침을 먹고 푸른 작업복을 입고 또 하루를 시작한다. 복도 청소, 쓰레기 버리기, 젊은 관리인의 구박을 견디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내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의 주인이었음을 일이 끝날 때쯤 해가 지고 나는 작은 방으로 돌아간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내 집이다. 나는 창문 옆에 앉아 불빛이 켜지는 도시를 내려다본다. 저 멀리 강남의 불빛들이 안개빛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23세 내가 버스 창가에서 동경하며 바라보았던 바로 그 불빛들. 한때 그 불빛들은 내게 꿈이자 희망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게 그 불빛들은 아름다운 독이 든 술잔일 뿐이다. 나는 그 술잔을 단숨에 들이켰고 그 대가로 영혼을 잃었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돈만 밝히고 버림받은 여자라고.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나는 돈을 원했고 화려한 삶을 동경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동창회 날. 친구들의 질투, 어린 시선을 받으며 느꼈던 그 짜릿한 쾌감이었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어리석었다. 나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나를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인 우리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나는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끝까지 성공한 사위 덕에 호강하고 있다고 믿으셨던 어머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녀다. 나는 거칠어진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이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손이 그때의 그 손보다 훨씬 더 진실하다. 이 손에는 내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시간들이 새겨져 있다. 그깟 하룻밤의 승리가 뭐라고, 그깟 허영심이 뭐라고. 나는 내 인생을 통째로 걸었을까?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셨던 흰 원피스와 매일 밤 정성껏 닦던 흰 운동화. 그때의 나는 초라했지만 적어도 나 자신을 잃지는 않았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저 이 비가 그치기만을, 그리고 내 길고 긴 후회가 언젠가는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지만 빗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마치 내 평생의 후회처럼